융합지문부터 보면은 어제 시험 끝나자마자, 어제가 아니지, 목요일날 시험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전화를 준 친구가 한서우, 한건이군. 둘이 같이 전화를 했는데 건이가 융합지문에서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웠나? 이러고 문제지 뜨자마자 풀어보니까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고 다만 시간을 오래 썼어요 하는 친구들은 꽤 있었는데 그 사유는 소재의 추상성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소재가 추상적이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만 했던 거는 구조가 너무 단순해. 뭐밖에 없어요? 비교대조밖에 없지 않아? 가제시문에 나온 학자랑 나제시문에 나온 학자랑 대조되는 구조밖에 없었어. 그러면 당연히 가제시문에 나온 학자는 동그라미 표시, 나제시문에 나온 학자는 세모 표시. 걔네가 좋아하는 키워드를 각각 나눠서 표시만 했으면 문제 풀기 수월했을 거다. 이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8번 문제 하나. 얘가 오답률이 50% 정도 나오고요. 그 밖에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는 6번 문제. 근데 6번 문제는 1번, 3번, 5번을 골랐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 푼 거야. 근데 2번, 4번을 놓고 고민하다가 찍어서 틀린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접근을 했다. 사실일치 사고로 접근을 했다. 근데 둘 중에 2번이 아니라 4번을 답으로 골랐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들 연필로 풀었을 테니까 볼펜 들고 시험지에 같이 표시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풀게요. 유사기출은 참고해서 보세요. 최근에 교육청으로 나왔던 추상적인 융합지문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가제시문 첫 번째 문단부터 누구 나왔어? 학자 이름 나왔어. 진하게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가겠죠. 얘는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이퀄 무슨 동물이라고 보았대? 정치적 동물이라고 보았대. 나 인간에다가 바로 표시해놨으니까 얘도 똑같이 바로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가진 말을 의미한대. 이게 로고스의 정의래.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로고스나 이성이나 말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읽어줘도 괜찮은 거죠.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뭐를 다르게 부여했대? 목적을 다르게 부여했대. 그러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죠. 뭔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세모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여기에 부합하는 삶이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좋은 삶이 우리가 다 아는 단어야. 어려운 말이 아니야. 근데 굳이 무슨 표시해놨어? 따옴표 표시해놨어. 그러면 내가 뭐 시켜요? 용어 정리하라 그러죠. 나는 좋은 삶을 더블 동그라미로 표시하면서 갈게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대. 어려운 문장 아니거든? 근데 융합지문은 분량이 많잖아. 너네가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요런 자잘자잘한 말들을 다 까먹어.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자잘자잘하게 용어 정리를 다 할 거예요. 내가 인간을 괄호 표시하면서 읽었는데 공동체는 뭘로 구성된 거야? 인간이 모여서 구성된 거야. 그래서 나는 공동체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갈 거야. 그러면 폴리스에다가도 무슨 표시 남길 수 있는 거야? 얘랑 똑같은 표시 남길 수 있는 거죠.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됐어? 그래서 얘네가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데 얘가 뭐랑 동의어겠어요? 얘랑 동의어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더블 동그라미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 인간이라고 보았대.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서 법에 따라 뭐 나왔지? 법이랑 관련된 용어 나오면은 대괄호 표시하자고 했어요.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대. 됐니? 오케이. 넘어가서 가제시문 읽고 동시에 풀 수 있는 문제 뭐 있었니? 5번 문제. 5번은 다 가에만 걸려있는 거죠. 1번 선지.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얘기 있었죠? 됐어요? 가뿐히 넘기고 2번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이 사람마다 달랐지. 근데 그 타고난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는 맞는 말이죠. 요거를 통해서 내려가서 3번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맞는 말이죠. 시각화랑 딱 떨어지죠. 4번 모두 법을 통해 시민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평등이라는 말 나왔죠. 그러면 얘는 무난하게 1번부터 4번까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이네. 됐어요? 5번은 아직 확인이 안 돼. 그치?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한나 아렌트 역시 또 뭐 나왔어? 또 학자 이름 나왔어. 근데 한나 아렌트 뭐래?
역시래. 그러면 얘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입장이 비슷하다는 거야? 반대라는 거야?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면 얘한테도 무슨 표시 남겨요? 같은 표시 남겨도 상관없죠. 얘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 그러면 얘를 공동체랑 똑같은 단어로 읽어도 되는 거지. 여기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또 뭐 나와? 따옴표로 용어 정리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너네가 아는 단어지만 용어 정리를 하라는 거죠. 나는 얘 네모 표시하면서 갈게요.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대.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얘도 뭐 네모 표시해도 되고 얘의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반네모 표시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원성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는 서로 다르대. 그러면 얘도 이게 변수라는 거죠. 됐어요?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 얘의 동의어가 뭐였지? 로고스. 그렇지. 로고스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 말이 수반된다. 말이랑 똑같은 말이 뭐였죠? 로고스. 그러면 읽으면서 아렌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뭔가 차이점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거의 없지 않아? 그냥 둘이 같은 사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5번 문제의 1번 선지. 아렌트는 공적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랑 똑같이 한 말 아닌가? 넘겨요. 2번 로고스를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 이 얘기도 방금 있었죠. 내려가서 3번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얘도 본성적으로 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맞는 말이죠. 내려가서 4번 법을 통해 라고 했는데 아렌트 문단에서 대괄호 나온 적 있어 없어? 아직은 없어요. 그러면 1, 2, 3만 제끼고 넘어갈 수 있겠네. 됐어? 똑같은 순서로 같은 선지를 제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래.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래. 그러면은 요 전체 덩어리에 대해서 아렌트가 뭐라고 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지.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제끼면서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이랬어. 그럼 권력에다가 또 뭐 해줘야 될 것 같아? 용어 정리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 어떤 기호를 남겨도 상관없어요. 나는 물결 표시하면서 읽을게.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래.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 이해됨을 비판하고, 얘가 싫어하는 키워드 다 제끼자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뭐 하고 있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대. 즉 정치적 자유의 동의어가 뭐래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정치적 자유의 동의어래.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5번 문제에 5번 선지를 보면은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요런 이야기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어. 근데 아렌트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공동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권력 쟁취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대. 근데 아까 권력의 특징이 뭐였어요? 공적 공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다. 이랬어. 그러면 쟁취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이야? 반대되는 말이야? 반대되는 말이지. 그러면 얘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판단할 것도 없이 얘 때문에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나중에 법 얘기 나왔을 때 4번이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죠.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뭐래요? 헌법이래. 그러면 얘도 법이랑 관련된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 헌법에서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대. 어떤 키워드 새로 나왔어요? 혁명이라는 키워드 새로 나왔어. 그래서 나는 얘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었어. 얘의 목표가 뭐라는 거야? 요거라는 거야. 맞아? 오케이.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그러면 또 이런 키워드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대. 사실 여기서 어려운 문제 안 냈거든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어려워집니다. 지금 법의 정당성이 뭐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얘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 한다는 거야? 행위를 보장한다는 거야. 얘도 순서가 뒤죽박죽 얽혀있죠. 근데 내가 선후관계 바꿔놓는 선지 문제로 내면 오답률 50% 넘어간다 그러지. 얘도 읽으면서 역주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방향성 표시를 해놨어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중요한 거 없어서 그냥 날릴게요. 됐어? 넘어가서 7번 문제에 방금 기억 읽었는데 기억이 누구 입장이에요? 아렌트 입장이에요. 방금 읽었잖아. 아렌트 입장이에요. 이 문제 유형이 낯설어? 이 어디서 봤어? 기억은 뭐뭐를, 니은은 뭐뭐를 비판하는 입장이다,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러는 거. 많이 나왔어. 최근에 많이 나왔어. 작년수는 융합 지문이 뭐죠? 개화지문. 개화지문에서 정확히 7번 문제 같은 위치에 똑같은 유형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 요 동의한다, 비판한다 라는 말이 꼬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기억도 뒤에 있는 서술어랑 대조해 봐야 되는 거. 실수하기 좋은 유형.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융합지문 같은 거 보면은 보기 문제도 그렇고 평가원이 요즘 출제하는 트렌드랑 되게 유사하게 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유의미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볼게. 1번 선지부터. 아렌트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아리스토텔레스랑 둘 다 동의를 하죠. 근데 1번 선지에서 뭐래? 비판한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제껴요. 내려가서 2번.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 좋아했어? 싫어했어? 싫어했어. 마찬가지로 비판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네. 내려가서 3번. 로고스를 통해 좋고 나쁨을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동의한다라는 말에 맞는 말이지. 내려가서 4번. 비언어적 수단이라는 거 좋아했어? 싫어했어? 싫어했어. 얘 동의어가 뭐였죠? 폭력이었죠. 따라서 반대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마지막 5번 보면 개인적 욕망이라는 키워드 좋아했어? 싫어했어? 싫어해서 우리 제꼈어. 근데 뒤에 뭐래요? 동의한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따라서 정답은 뭐만 가능성 있다? 2, 3, 4번만 가능성 있다. 요렇게 남겨놨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5번 문제 4번 선지 보면은 네 번째 문단에 아렌트도 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거를 평등이랑 연관지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되죠. 넘어가서 가제시문 끝까지 다 읽었으니까 전개 방식 문제 여기서 절반은 쳐냈어야 됐고, 가제시문 가지고 제끼고 나면은 2번, 3번만 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으니까 이제 나제시문을 읽어야겠죠. 나제시문 읽었더니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로 시작해. 얘를 비롯한 서부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의 우위를 부여해왔대. 얘의 동의어가 뭐였어요? 로고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 좋아했잖아. 그치? 얘의 우위를 부여해왔는데 얘는 순수한 근원적인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래. 그럼 이 동일성은 누가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는 키워드죠. 근데 나 아리스토텔레스 키워드를 다 무슨 표시하고 있어? 동그라미 표시하고 있어. 그럼 나 이것도 동그라미 표시하거나 다른 거랑 구분 안 될 것 같으면은 반원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는 용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싫어하는 거겠지. 그럼 무슨 정리해줘야 돼? 대조 정리, 세모. 됐어요? 얘랑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담보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뭐는? 이성은.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싫어해? 이런 걸 싫어해.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얘는 아리스토텔레스랑 같은 편인가 반대편인가 좀 더 읽어봐.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뭐 했대?
비판했대. 그럼 여기서 데리다는 뭐가 되는 거야? 세모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예상컨대 뭘 좋아할 것 같아? 이거나 이거를 좋아할 것 같아. 그쵸? 그러면 낮의 시문은 되게 단순하게 동그라미 학자와 세모학자가 대조되는 구조인 거지. 계속 갈게요.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얘가 동그라미였고 얘가 세모였고, 이성대 감정, 얘가 동그라미였고 얘가 세모였고 등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가 지금 뭐예요? 동그라미, 얘를 중심에 두고 후자가 뭐예요? 세모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왔다는 게 세모가 동그라미를 비판하는 포인트라는 거겠지.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 정치 질서를 모하제, 해체하제, 그래서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대. 됐어요? 그러면 데리다 입장에서 X 표시친 키워드는 다 누구 키워드겠니? 아리스토텔레스 키워드겠지.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의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무슨 법? 헌법. 그러면은 얘는 지금 다른 법들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다는 거를 뭐가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나는 헌법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그리고 얘가 얘한테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지. 맞아? 이거는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그러면 데리다는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니? 아니야, 자발적인 동의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얘도 제껴도 되는 키워드인 거지. 됐어요? 헌법은 재헌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 이게 누구 주장인 거야? 데리다가 해석하는 주장인 거지. 그는 재헌의 순간에는 재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언적인 법 규범이, 이게 헌법이겠죠? 이게 부재하기에 재헌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대.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7번 문제의 니은은 누구 입장이야? 데리다 입장이야. 데리다 입장에서 볼게요. 2번 선지. 니은은 재헌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화되어 왔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그걸 뭐 한대? 그렇지. 재헌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화되어 왔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내려가서 3번 선지. 니은은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이 누구 주장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그거를 뭐 하지? 비판하지. 따라서 3번 선지 나가리. 됐어요? 지금 4번 선지 제껴지나요? 아직 요런 얘기 본 적 없지 않아? 됐어? 오케이. 다 찾고 4번 선지만 남겨놓고 넘어가서 써야 됩니다. 세 번째 문단. 데리다는 법 질서의 해체와 얘의 해체와 뭐를 통해? 재구축을 통해. 그러면 얘는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라는 거죠. 맞아요? 나는 재구축을 요렇게 표시하면서 갈게. 법과 정의 사이의 어떤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대. 법 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하며, 얘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래요. 그에 의하면 정의는 뭐래? 언제나 불완전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데,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대. 됐어요? 넘어가서 7번 문제 4번 선지. 맹목적인 믿음의 해체를 강조했죠? 그래서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자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 때문에 4번 선지도 나가리가 되겠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타자를 향하고 있대. 그러면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키워드야? 데리다가 좋아하는 키워드야. 얘가 좋아하는 키워드라서 세모 표시할게요. 그에 따르면 재헌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나 아까 동일성이 누구 키워드라고 표시했지?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무슨 표시한다? 반원으로 표시한다. 얘를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뭐가? 동일성이. 그럼 이거는 누구를 비판하는 포인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포인트.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대요.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뭐 해야 된다? 줄여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됐나요? 복잡한 구조가 없죠. 동그라미, 세모, 편가르기 하는 것밖에 없죠. 됐어? 낮에 신문 다 읽었으니까 전개 방식부터 정리합시다.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절충안 같은 거는 없었죠. 오케이. 2번 고르고 넘어가서 낮의 신문에 걸려있는 단독 문제가 6번. 맞아요? 오케이. 얘 봅니다. 중요해요. 갑이 뭐라 그랬냐면 데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다 해체하고 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 아니야? 해체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요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래? 아니야. 데리다는 허무주의 아니야.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빈칸에는 데리다의 의견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맞지? 나 1번, 3번, 5번을 먼저 볼게요. 먼저 1번. 법과 정의 사이에 간극을 좁혀나감으로써 라는 얘기는 있었어. 근데 그럼으로써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뭐 하래? 종결하래. 근데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이 뭐예요? 해체와 재구축을 반복하래.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내려가서 3번 선지 먼저 봅니다.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 나 3번 선지 먼저 보자 그래. 미안해요. 너무 맞는 말이었죠? 3번.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이거 데리다가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는 키워드였죠. 아까 어디서 X 표시해놨어? 요거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포인트. 따라서 3번 선지 제껴놓고 내려가서 5번을 먼저 보면 정의의 기준을 재사유함으로써 완전한 정의를 기반으로. 근데 나 정의에다가 무슨 표시해놨어? 요렇게 괄호 표시하면서 읽지 않았어? 근데 아까 세 번째 문단에서 뭐라 그랬어?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대. 그럼 마지막 선지는 완전한 정의라는 말이 틀린 거죠. 됐어요? 그러면 몇 번만 남는다. 2번, 4번만 남는다. 근데 2번이랑 4번이 여기에 있는 말이랑 100% 일치해. 그러니까 답이 두 개야 지금. 둘 다 맞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얘네 둘의 차이가 뭐지?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그 2번을 봤더니 얘는 법적 권위에 대한 해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4번 선지는 해체와 재구축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얘는 뭐가 누락되어 있는 거야? 재구축이 누락되어 있는 거야. 근데 데리다가 계속 해체랑 재구축을 세트로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4번에 좀 더 힘이 실려야 돼.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너네가 선지를 제끼면서 뭘 이용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이용하지 않았어. 근데 보기에서 비판한 포인트가 뭐야? 허무주의라고 비판하는 거잖아. 허무주의가 뭐래? 다 해체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 근데 지금 데리다가 법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해체했다가 다시 쌓아 올리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남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재구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답에 대한 어떤 디펜스가 될 수 있다.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사실 여기까지 접근은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 4번이랑 2번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 대놓고 핵심 키워드가 빠져있는 2번 선지를 답으로 고르는 거는 좀 거시기 하지 않나. 알겠습니까? 얘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볼게요. 얘가 오답률이 50%가 넘는데 얘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니야. 보기를 보니까 제시문에 없는 내용이죠. 그냥 사례죠. 그럼 어차피 여기에서 보기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제시문에 있는 거랑 비교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 이런 문제는 제시문에서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오케이? 나 얘 듬성듬성 읽을게요. A국에서 평민들의 뭐가 일어났어? 혁명이. 나 시각화 어떻게 해놨어? 요렇게 해놨어. 이게 일어났대. 투표로 선출된 각 지역 대표들은 많은 소위 끝에 국민 주권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비연방국을 성립하였대. 비연방국은 주민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주민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대요. 최근 비연방국의 시지역에서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대. 됐어? 대충 읽었으면 돼요. 선지랑 이제 비교할 거야. 1번 선지. A국에서 혁명으로 비연방국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예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본다. 너네 제시문에 뭐 찾으러 갈 거야?
더블 세모 찾으러 가야지. 맞지? 어디 있어요? 네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혁명의 진정한 목표가 뭐래?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래. 됐어?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은 정치적 자유의 동의어가 뭐라 그랬어요?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거. 됐어? 그러면 혁명의 목표는 뭐야?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뭐라 그랬어? 보기에서. 혁명을 통해 국민 주권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대.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뭘 기준으로 찾으러 갔어요? 얘를 기준으로. 됐어? 내려가서 2번 선지 볼게요. B 연방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가해 아렌트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겠고, 뭐 찾으러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도적 장치라 그러면 법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할 거고, 맞아? 눈으로 살폈더니 가제시문 세 번째 문단 밑에 부분, 권력이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물결 표시되어 있을 거고, 네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면은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데 그게 헌법이다 라는 법 대괄호 표시까지 있죠? 요거 합치면 2번 선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내려가서 3번. B 연방국이 주민자치제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아렌트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 나 인간에다가 무슨 표시했어? 가제신문에? 바로 표시해놨어. 요 말 찾으러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썼어? 여기.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주민자치제도를 보장하면은 자기네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3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됐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선지 없었어요. 그러면 가제시문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제 나제시문이랑 비교해서 봐야지. 4번.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데리다는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거다. 이게 데리다가 좋아하는 키워드야? 좋아하는 키워드야? 싫어하는 키워드야? 좋아하는 키워드라고 세로 표시하지 않았어? 얘가 타자를 향한 관심,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거라고 뭐라 하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라고 나와요? 5번. 그럼 너네는 당연히 5번을 읽으면서 약간 시비 거는 태도로 읽어야겠지? 뭐가 틀렸는지. 내려가서 5번 선지 보면요. C지역의 주민의회에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 나의 대리다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차별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겠대. 근데 우리 동일성에다가 무슨 시각화 기호줬어요? 반원. 그거 왜 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하는 용어라서. 됐어? 정답? 5번. 이거 오답률이 50%가 넘어가는 문제인데 결국은 동그라미 쓰고 평가르기 하는 걸로 답이 다 나와요. 그리고 최근 평가원 기출에서 보기 활용형 문제가 융합 지문에 나오면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 특히 추상적인 인문 지문 같은 거 소재로 했을 때.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선지에서 얘기하는 단어에다가 시각화 기호를 붙여 넣으면은 본문에서 그 기호 찾으러 가면은 답이 그대로 있어. 근데 오답률을 조금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보기에다가 정답을 넣어놓거나. 그게 작년 수능이죠. 오케이. 넘어가서 마지막 어휘 문제 정답은 4번이었고 1번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를 몰라? 아이 거짓말 왜 틀리냐. 웅성웅성. 야! 수 이거 틀렸어? 어쩌라고? 틀렸다. 아니지? 훈이가 틀렸어? 이르다? 넘어가서 콘크리트 지문 같이 볼게요. 야, 물어보자. 나는 콘크리트 지문 읽으면서 멘탈 나갔다. 손. 아, 뻥치지 말고 멘탈 나갔다. 손. 당황했다. 손. 있잖아. 얼마나 들잖아. 야, 나한테 몇 달 동안 수업 들은 친구들은 내가 경제나 과학기술 지문 진도 나갈 때 그 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 있어? 없어. 그럼 얘 읽으면서 인장력이 뭔지 압축력이 뭔지 막 머릿속으로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너네가 머릿속으로 그 콘크리트 설치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뭐로 풀었어야 돼?
시각화로 풀었어야 돼. 근데 시각화 처리하기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고 나면 엄청 더러울 거야. 이것저것 표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근데 그 기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얘랑 똑같은 말이면 똑같은 기호 남겨도 상관없잖아. 그런 것도 연습 많이 해봤잖아. 그리고 또 하나, 너네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비문학 문제 풀면서 처음 봤니? 언제 봤어? 나랑 했잖아. 작년에 수업 들은 친구들은 나랑 2번 풀었잖아. 그치? 얘는 용어, 비교대조, 기본적으로 쓰일 거 다 쓰였고 원리과정 3가지 방법 중에서 용어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마지막에 기억이랑 니은을 비교하는 부분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문장 넘버링을 써놨으면 조금 더 문제 풀기 쉬웠을 거다. 그 기억, 니은 비교하는 문제 풀기. 그리고 오답률 높은 문제가 많아요. 10번 문제도 거의 절반은 틀리고 11번 문제도 오답률이 60% 넘고 12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최고 오답률 1위입니다. 거의 70% 가까이 틀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풀고도 이 시험은 1등급 컷이 잘 풀면은 94라고 생각했던 게 독서에서 3점짜리 한 문제 틀릴 만한 거 있었고 현대시에서 틀릴 만한 거 하나 있었거든. 근데 독서에서 틀릴 만한 거는 얘가 유일했어. 12번. 얘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11번은 속어법으로 풀면은 답이 1번이라고 나오는데 1번이 그래서 왜 맞는 말인지 끝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요거까지 비교해서 볼게요. 그리고 이 지문 시각화 연습하기가 조금 까다로웠다 하는 친구들은 2016년 9월 평가원이면은 10개년치 평가원 기출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지문 찾아서 복습 한번 하세요. 분명히 시각화 주된 포인트는 달라. 얘는 어려운 문제가 비례관계 가지고 풀리고요. 그 포화송 비를 식으로 나타내서 분모가 커지면 전체값이 작아지고 막 이런 걸로 오답률 조정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얘는 비례관계나 공식이 없어. 그럼 얘는 뭐로 풀린다는 거야? 숫자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풀린다는 거야. 완전 용어 정리하는 것만 가지고. 됐나요? 나 얘 같이 볼게. 니네 선생님은 문과야 이과야? 난 문과야. 이 지문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 지문 설명은 못해요. 시각화만 같이 볼 거예요.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정신 차리고 갑니다. 긴 다리 위에 자동차가 가득할 때 다리는 어떻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겠니? 다리는 가로 놓이는 부재인 보. 너네 벌써 부재라는 말도 모르고 보라는 말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얘를 그냥 바로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얘네들이 같다는 거지. 부재인 보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콘크리트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하여 무게를 지탱하게 할 수 있대요. 하중 등의 무슨 력이? 외력이. 그러면 하중이 어디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외력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똑같이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얘가 부재에 작용할 때 그 반작용으로 부재 내부에는 저항하는 힘이 뭐가 발생한다? 내력이 발생한다. 내력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외력이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세모 표시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응력이라는 말이 또 나와. 근데 응력이 뭐냐? 내력을 부재의 단면 면적으로 나눈 값이래. 그래서 이 응력 이퀄 뭐래요? 단위 면적당 내력의 크기래. 뭐가? 응력이. 그러면은 응력도 무슨 표시하면 돼? 세모 표시하면 돼. 지금 우리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를 푸는 건데 단위 면적당 이런 말이 중요해요? 내력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됐어? 계속 갈게요. 응력에는 물체를 늘어나게 하는 힘이 인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 이와 반대로 물체를 압축하는 힘인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 그러면은 결국 인장이랑 압축을 비교대조하라는 거지. 근데 내가 그 16년 9월 평가원 콘크리트 지문에서 얘를 어떻게 시각화했어요? 이게 인장력, 이게 압축력으로 표시하지 않았어? 맞아? 그럼 나는 지금 얘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 응력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어요? 응력이 일단 세모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압축 응력은 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지금부터 머리 쓰지 않아요. 외력이 증가하면 외력이 뭐예요? 동그라미였잖아. 얘가 증가하면 모두 증가한대. 응력도 증가하지만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인 뭐? 강도보다 뭐가 커지면? 응력이 커지면
되면 부재에 뭐가 생긴대요? 균열이 발생한대. 맞아? 그러면 지금 또 무슨 용어 등장했어? 강도. 근데 강도가 뭐야? 응력의 최대 한도 같은 느낌이죠. 그럼 나 얘 이런 식으로 표시할게. 그러면 최대 한도를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됐어요? 이후 응력이 더 증가하면은 부재가 완전히 파괴되는 극한 상태에 도달한대. 됐죠?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 읽고 제낄 수 있는 선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가서 큰 하중이 보에 작용하면은 보가 아래로 휘어지면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하중에는 부재 자체 무게 등의 고정된 값인 고정하중과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무게 등 변화하는 값인 활하중이 있대. 또 뭐 했어? 엄청 익숙한 구조죠. 하중이 두 가지 종류로 쪼개졌어. 그러면 하중이 동그라미니까 나는 얘네를 반원으로 쪼갤게요. 그래서 나는 고정하중을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활하중을 이런 식으로 표시할게. 얘는 고정된 값이고 얘는 변하는 값이고. 됐어요? 그리고 이 둘을 더한 거, 이렇게 더한 거를 뭐라고 한대? 사용하중이라고 한대. 근데 봐봐 얘들아, 활하중이랑 고정하중을 뭐로부터 나눠온 거야? 하중으로부터 나눠온 거야. 근데 얘네를 다시 합한 게 무슨 하중이야? 사용하중이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하중이랑 사용하중이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그럼 사용하중에다가 무슨 표시한다? 하중이랑 똑같은 표시한다. 계속 절약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용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면은, 얘가 일어나면 보의 상단에는, 여기에 상단에는 얘 위치죠. 나 위치나 공간적 배경 나오면 무슨 표시해? 네모 표시해. 여기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짧아지고 하단에는 인장력이 작용해가지고 길이가 어떻게 된대? 길어진대. 그래서 보의 재료인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한 재료로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성 등의 뭐를 배치한대? 강제를 배치한대. 너네 강제라는 말도 아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야? 모르는 단어야. 그럼 어떤 기호를 줘야 돼. 근데 너네가 읽으면서 봤던 단어 중에 뭐랑 비슷해요? 부재랑 비슷해. 그럼 얘도 무슨 기호를 주는 게 좋을까? 괄호. 똑같은 기호를 주는 게 부재와 강제를 비교하기에 좋겠죠. 그러면 지금 강제 안에 들어가는 철근이나 강연성도 똑같이 괄호 표시하면서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인장 응력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왔대. 이러한 콘크리트 보강법에는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있대요. 초면이세요? 16년 9평에 똑같은 단어가 나왔지. 나 그때 어떻게 시각했는지 기억나? 그때는 그냥 콘크리트가 있는데 얘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철근 콘크리트고 얘를 업그레이드 시킨 최종 콘크리트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 그랬어. 그래서 나 걔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얘가 제일 좋은 거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얘보다 얘가 좋고 얘보다 얘가 더 좋다는 게 보여 안 보여? 여기서는 안 보이지. 맞아? 그러면 나는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 콘크리트를 동그라미에서 나온 1번과 2번이다라고 넘버링 할게요. 됐니? 오케이.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 읽고 10번 동시에 푸는 문제를 확인했더니 1번 선지 강제의 인장력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강제가 인장력에 강하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강한 이유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근데 뒷부분에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안 나와.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2번 선지 부재의 아래쪽에 강제를 배치하는 이유. 여기가 인장력에 약하기 때문에 얘는 나온 말이죠. 따라서 1번을 답으로 고르고 2번을 제끼고 넘어갔으면 됩니다. 내려가서 세 번째 문단 뭐부터 나와요? 철근 콘크리트부터 나와요. 얘는 콘크리트 아래쪽에 강제인 철근을 배치한 것으로 하중을 받으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동그라미는 압축력에, 그리고 철근은 인장력에 저항한대. 하중이 증가하여 인장 응력이 인장 강도보다 얘가 뭐였죠? 이거였지. 한계. 얘보다 커지면은 어떻게 된다? 콘크리트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서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된대. 반면에 몇 번은? 2번 콘크리트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게 된 인장 응력이 정해진 한도까지 못 되도록 얘가 상쇄되도록 뭘 했대?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해준 거래.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되죠?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이므로 압축 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뭐 된대? 상쇄된대. 얘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냥 더 자세히 설명해 준 거죠.
이를 위해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고강도 강제를 배치하고 인장하여 그 반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을 미리 가한대. 이때 가해지는 압축 응력을 뭐라고 한대? 긴장력이라고 한대. 근데 지금 긴장력도 새로 등장한 용어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또 다른 기호를 줘야 돼? 뭐랑 똑같은 말이야? 압축 응력. 그럼 얘도 뭐로 읽는 거야? 요렇게 읽는 거야. 됐어요? 계속 절약하는 거. 넘어가서 10번에 제낄 수 있는 선지 봤더니 3번 압축 응력으로 인장 응력이 상쇄되는 이유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얘기했었죠. 내려가서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와 부분 긴장 콘크리트로 나누는 똑같은 구조. 뭐 나왔어요? 가르는 거. 가르는 거. 그러면 나는 얘를 2-1번, 얘를 2-2번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완전 긴장 콘크리트는 사용 하중이 얘 뭐였지? 전체 동그라미였죠. 얘가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 얘가 뭐였지? 압축 응력이랑 똑같은 애였지. 얘를 강하게 준 것으로 부재에는 뭐만 작용한다? 얘만 작용한대. 그래서 부재의 압축 응력만 작용할 때 부재의 전 단면이 뭐에 저항한대요? 하중에 저항한대. 그러면 얘랑 얘가 지금 반대되는 힘이라는 거지. 하지만 완전 긴장으로 몇 다시 몇? 계속 2-1이네요. 2-1로 설계된 구조물이더라도 사용 하중이 계획한 무게보다 커지면은 뭐가 생길 수 있다?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큰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고정 하중 얘가 뭐였죠? 동그라미 얘만 작용할 때 중앙부에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간다? 2-2로 넘어간다. 얘는 완전 긴장 2-1번보다 얘보다 작은 긴장력을 준 것이래요.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얘가 뭐였죠? 동그라미 얘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상쇄되도록 뭐를 준 거? 얘를 준 것으로 부재에는 압축 응력만 작용한대. 이때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대.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2-1이랑 2-2랑 구조가 엄청 겹치는 것 같은데?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머리로 이해 안 해도 됩니다.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지만 철근 콘크리트 1번에 비해서 균열폭이 작고 활하중 얘가 뭐였죠? 이거였죠. 얘가 제거되면은 긴장력에 의해서 균열이 다시 어떻게 된대? 폐압되면서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어서 내구성이 우수하대. 그래서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부재가 경미하게 솟거나 수평을 이루게 설계할 수 있대요. 나 읽으면서 네 번째 문단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뭐만 했어? 모르는 단어를 기호로 치환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거 가지고 보기 활용형 문제까지 다 풀 겁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10번 문제 4번 부분 긴장이 뭐였어요? 2-2번이었죠. 얘가 내구성이 우수한 이유 마지막에 나왔지. 균열이 폐압되기 때문에. 5번 2-1번 부재에 소음이 발생하는 요인 앞에 보면은 뭐뭐 때문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 확인사살하고 넘어가시고 마지막 문단 볼게요.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에는 기역 방식이랑 니은 방식이 있대. 그리고 대놓고 얘네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냈어요. 볼게요. 먼저 기역 방식은 강제의 인장력을 가해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강제 인장력을 풀어준대. 얘 뭐 설명할 것 같아? 원리 과정 설명할 것 같아. 근데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데 얘를 나중에 문제 풀기 위해서 답을 찾으러 오기에 뭔가 독특한 시각화 기호가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은 인장력이나 콘크리트나 이런 말은 위에서도 잔뜩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용어 정리로 문제 푸는 게 나중에 답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기억에 걸려서는. 근데 지금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이 뭐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어? 시간에 따라서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이런 경우 나올 때 선생님이 뭐 쓰라 그랬어요? 문장 단위의 넘버링을 쓰라고 했었죠.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부터 1단계로 넘버링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끊어 읽을게. 1단계는 먼저 인장력을 가해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으면 강제의 인장력을 풀어준대.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부착된 강제가 수축하면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콘크리트에 뭐로 전달된대? 마찰력. 새로운 단어 등장했네요. 그냥 세모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얘로 전달되어 긴장력을 주는 방식이 뭐다?
기억이다. 됐어? 그러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니은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니은 방식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에 강제를 인장하는 방식이래. 또 원리 과정을 순서대로 얘기하겠죠. 1단계 콘크리트 내에 강제를 삽입할 관을 배치하고, 갑자기 관이 나오네요. 콘크리트를 타설한대. 그 다음에 콘크리트가 굳으면 관에 강제를 삽입하고 요렇게 인장한 후에 양 끝을 정착장치로 고정한대. 또 무슨 용어 나왔어? 모르는 용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만 쓰는 용어라는 거야? 니은한테만 쓰는 용어라는 거야. 그치? 물결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콘크리트의 양 끝의 정착장치가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긴장력이 도입된대. 이처럼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작 과정에 부재에 뭐를 주는 방법.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려있는 문제가 11번. 맞아? 근데 발문이 뭐야 얘들아? 기억 니은에 공통점으로 적절한 거야. 내가 공통점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속어법으로 풀라 그래요? 답 하나 찾기로 풀라 그래요? 일단은 답 하나 찾기로 접근하라 그러지. 그게 효율적이니까. 근데 지금 아이고 스코했어. 5번째 문단을 보면은 구조가 기억이랑 니은을 따로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럼 얘는 공통점이 맨 앞부분 아니면 맨 마지막 부분에밖에 없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뭐래? 이처럼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하면은 기억 니은이 둘 다 해당되는 얘기지.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래? 부재, 압축 능력을 주는 거. 맞아? 그러면 선지에 요런 표시가 있으면 걔가 공통점이지 않겠어? 그리고 선지를 봤더니 다 있어. 맞아요? 그럼 얘는 요거 가지고 접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사실 평가원이었으면은 요걸로 답을 줬을 것 같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너네는 공통점 답 하나 찾기로 접근하기 위해서 얘를 확인은 했어야 된다. 근데 다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그 선지를 제껴놓고 시작해도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소급법으로 가야 돼. 방법이 없어. 다른 데서 공통점이 안 보여. 그치? 근데 1번 선지부터 봤더니 너네 마지막 문단에 활하중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어요? 얘 이거잖아. 이런 표시가 마지막 문단에 있어? 없어. 그러면은 얘는 마지막 문단에서 기억과 니은을 설명할 때 활하중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럼 1번 선지는 사실상 정답일 가능성이 되게 낮겠죠. 그리고 얘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안 찾아지지. 그럼 얘 그냥 버려놔. 일단 나머지 먼저 봐. 2번 선지를 봤더니 강제의 인장력을 풀어서 부재의 긴장력을 발생시키는 거. 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기억이에요, 니은이며? 근데 니은에는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됐어? 그럼 얘는 벌써 공통점은 아니네. 3번에 정착장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누구만 썼던 용어? 니은만 썼던 용어. 그러면 얘도 안 되겠네. 근데 4번 선지에 마찰력이라는 용어 누구만 썼어요? 기억만 썼어요. 그러면 얘도 안 돼. 됐어? 마지막 5번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강제를 인장하는 거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야? 요 시간적 배경 찾으면 되죠. 얘는 요렇게 나와. 그러면은 속어법으로 정답이 몇 번이라고 나와요? 1번이라고 나와. 사실 이거는 찾았어야 돼. 문장 넘버링 하고 나면 오히려 답이 되게 쉽게 보여요. 근데 너네 찝찝하잖아. 속어법으로 풀고 나면. 왜 1번이 맞는 말인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마지막 문단에 활하중이라는 용어가 없거든? 그러면 너네는 1번 선지가 맞는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는 한번 확인하러 갈 것 같아? 활하중이 뭔지는 한번 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단어가 시작된 게 언제인지를 찾으러 갔어. 그랬더니 활하중이라는 단어가 2번째 문단에서 처음 시작해요. 얘의 정의가 뭐예요? 얘가 사람이나 자동차의 무게 아니야? 그 다리를 건너는? 근데 지금 기억과 니은은 무슨 과정이에요? 다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럼 얘는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가기 전인 거지. 만들고 있는 단계니까. 그러고 나면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기억과 니은의 공통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몇 번으로 확신한다? 1번으로 확신한다. 됐어요? 얘도 마지막에는 결국 용어 정리 해놓은 걸로 찾아갔어야 됐다.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에 뭐만 남아?
보기 문제만 남아. 얘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너네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분명히 시각화를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서 이 문제가 틀릴만 했다라고 하는 거지, 시각화를 제대로 했으면 이 문제 틀리지 않아요. 보세요. 보기를 봤더니 교량 A에 균열이 심해져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 거래. 근데 새로 설치될 거에 예상되는 하중은 고정 하중이 15고 활 하중이 15래. 그러면 합하면 전체 하중은 얼마예요? 30이죠. 얘가 견딜 수 있는 게 30까지라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3개의 콘크리트를 봤더니 얘가 동그라미 1번, 얘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얘가 2-1번, 얘가 2-2번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3가지 케이스 중에서 30만큼의 하중을 버틸 수 없는 애가 누구야? 얘만 균열이 생기겠지. 30을 넘어가니까. 맞아? 요 정도로밖에 정리가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다 정리했을 거야. 선지를 봅니다. 1번. 교량 A에 설치된 보는 임장 응력이 얘 뭐예요? 이거죠. 임장 강도가 뭐예요? 이거죠. 얘가 얘보다 커진 상황. 세모가 더블 세모보다 커진 상황. 눈으로 찾으면 되지. 어디 있었어? 세 번째 문단에도 있는데 첫 번째 문단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뭐래요? 더블 세모보다 세모가 커지면 뭐가 발생한다? 균열이 발생한다. 근데 지금 A 교량에는 균열이 발생했잖아. 그럼 1번 선지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맞는 말. 됐어요? 얘는 쉬운 선지. 내려가서 2번 봅니다. 가 방식으로 보를 제작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 하중이 작용한다면 보의 상단 길이가 짧아지겠군. 너네 이거 시각화한 기억이 나지 않니? 이렇게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를 찾으러 가면 되지. 눈으로. 어디 있어? 두 번째 문단이 뭐래? 상단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어떤 경우래요?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래. 맞아? 그러면 2번 선지가 지금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이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뭐래? 어?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지금 2번 선지에 무슨 말 들어가 있죠? 사용 하중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지? 깜짝 놀랐네. 2번 선지? 맞는 말이죠? 2번 선지까지는 꽁으로 주는 선지였어요.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놓은 거야. 내려가서 3번 선지 볼게요. 활 하중이 25로 늘어난다면 얘가 뭐예요? 얘였어. 얘가 25로 늘어난다면 나 방식으로 제작한 보에는 임장 응력이 발생한대. 나 방식이 뭐죠? 2-1번이죠. 그럼 얘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2-1 설명한 부분에서 찾아야겠지. 그치? 근데 거기서 무슨 단어를 찾아야 돼? 임장응력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 맞아? 그래서 나는 2-1번 방식을 설명한 4번째 문단 윗부분에서 요 표시만 찾았는데 요 윗부분에서 이 표시가 한 군데밖에 없어. 근데 뭐래? 2-1번 콘크리트는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임장응력이래. 근데 지금 3번 선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활 하중이 25로 늘어난다면 이랬어. 근데 활 하중이 누구한테 포함되는 개념이야? 사용 하중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러면 3번 선지도 당연히 맞는 말. 근데 보면은 애들이 3번이랑 4번을 고민한 친구들이 많거든. 5번 선지도 쉬운 선지잖아. 근데 사실상 3번을 확인하는 포인트가 뭐밖에 없어요? 2-1번을 얘기한 구간에서 요거 정리 찾는 것밖에 없지 않아? 이게 콘크리트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나요? 답을 찾기에. 됐어? 3번 선지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내려가서 4번 볼게요. 활 하중이 10으로 줄어든다면 가 방식으로 얘는 뭐예요? 2-2로 제작한 보에는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우리 이거 시각화 어떻게 해놨어? 요렇게 표시하지 않았어? 어디에? 2-2번에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번 선지 찾은 거 아랫부분이겠네요? 무슨 얘기 나와요? 저항한다. 얘기 있잖아. 근데 앞에 뭐래? 이때. 그럼 우리는 이때를 찾으면 되죠. 그럼 요 문장 앞에 시간적 배경 바로 표시한 거 찾으면 되죠. 어디 있어요? 뭐가 작용할 때? 고정 하중. 그러면 전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고정 하중. 근데 4번 선지에 뭐 나와? 활 하중. 얘랑 관련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맞췄어야 돼.
알겠죠? 내려가서 마지막 5번. 다 방식으로 볼을 제작했을 때 15호만큼의 활화균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보에 발생한 균열은 폐합되지 않는다. 균열이 폐합되는 거 마지막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놨잖아. 거기 찾으러 가니까 어떤 경우래요? 활화균이 제거되면.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5번 선지 맞는 말이죠. 괜찮나요? 이거 생각보다 풀만하지 않아? 시각화를 제대로 해놨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용어가 너무 많아도 걔네끼리의 관계성이나 읽어보면 동의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호를 절약하다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넘어가서 마지막 어휘 문제는요. 1번이랑 5번을 놓고 고민했을 수 있는데 내가 헷갈리면 유사한 단어로 바꿔보라 그랬잖아. 근데 5번 선지는 구성하다라는 말이랑 비슷하죠. 근데 그게 A랑은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번을 골랐으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마지막 비문학 지문 볼게요. 세 번째. 마지막.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17번 하나 정도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지 않았을까 이 세트는. 근데 내용이 막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약간 말장난하는 느낌이 있어서 막 허가를 거부한다, 금지한 걸 해제한다, 자유를 해제한다 막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장난하는 느낌? 근데 결국은 14, 15번이 쉽게 풀리고 오히려 16번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넘어가서 17번은 시각화 제대로 해놨으면 보기랑 제시문 연관 짓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얘까지 빠르게 봅시다. 넘어가서 첫 번째 문단. 도로교통법이 아무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도로상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그래서 누구든 운전을 하려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욕하는 줄 알았어.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대요. 운전면허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법적 금지를 요구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대. 근데 옛날에 우리 인문지문 풀 때 내가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했을 때 얘를 더블 동그라미로 표시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거 그대로 가져갈게. 그러면 지금 더블 동그라미가 발생하는 거를 요거라고 한대. 그러면 얘도 똑같이 무슨 표시 남길 수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표시 남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 더블 동그라미 종류 중에 법률 효과의 내용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를 가지고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한대. 그러면 명령적 행정행위는 어디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그럼 나는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읽을게요.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서 14번에 제낄 수 있는 거 뭐 있나 봤더니 1번에 요 더블 동그라미의 종류를 법률 효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둘이 동의어 아니었어? 얘한테 얘가 없을 수가 있어? 동의어인데? 말이 안 되죠. 1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됐나요? 정답 1번으로 찍어놓고 내려가서 2번. 요 더블 동그라미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얘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각화 100% 일치하죠. 됐나요? 오케이. 얘까지 제껴놓고 4번 명령적 행정행위는 방금 더블 동그라미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얘는 경우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시가 마지막에 있었지. 오케이.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의 하나래. 얘 무슨 표시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동그라미 표시했어. 근데 여기 포함되는 게 누구라는 거야? 허가라는 거야. 그러면 허가도 뭐가 된다? 동그라미가 된다. 하나의 종류니까. 얘는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처럼 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안 됐던 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래요. 다만 법률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금하여야 할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놨다가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해서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금지를 다시 해제하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의미한대. 이와 같이 공익 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해두었던 바를 사전에 해제하는 행정행위가 허가라는 점을 고려해보면은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말장난하는 거 같죠? 근데 뭔 말인지는 대충 알겠지?
근데 머리에는 잘 안 남지. 그 정도. 맞아? 그리고 내가 방금 읽은 게 기억이기 때문에 여기서 16번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근데 16번 문제의 유형이 뭐야? 이유로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뭐로 접근하라 그래요? 답 하나 찾기로 접근하라 그래. 맞아? 근데 답 하나 찾기로 문제가 풀렸어? 풀렸어야 돼. 풀렸어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서 소거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1번 선지부터 머리가 깨져요. 그 말이 그 말 같기 때문에, 말장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게 답 하나 찾기로 다시 접근해보자. 그러면은 접속사나 시각화에 의존해서 답을 찾으러 가야 돼. 근데 기억이 앞에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억과 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기억의 답이 어디 있겠어요? 앞에 있겠죠. 그럼 바로 앞 문장에서 내가 시각화해 놓은 게 뭐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지. 뭐가 있어? 그러면 기억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전이라는 어떤 시점, 미리라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선지에서 일단 사전에처럼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선지만 남겼어요. 그랬더니 4번 선지에 사전에라는 말이 있고 5번 선지에 사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 5번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번 선지부터 읽어봤더니 공익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보다 뭐가 효과적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 4번 선지의 뉘앙스가. 근데 지금 두 번째 문단은 공익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요것만 읽어봐도 벌써 틀린 말이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겠니? 5번이겠죠. 그러고 나서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5번이 말만 뒤집어 놓은 거지 두 번째 문단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가서 14번에 3번 선지. 명령적 행정행위를 통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요게 가능하다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죠. 따라서 3번 선지까지 제껴지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서 15번에 방금 허가를 읽었으니까 제낄 수 있는 거 있는지 봅시다. 1번 선지.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자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다. 나 이 단어는 봤는데 얘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절반만 제껴 놓을게요. 또 제낄 수 있는 거 뭐 있어? 요거 여기서 제껴지지 않나요? 됐어? 오케이. 2개 제껴놓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단. 허가는 위헌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준다는 점에서는 모두 가능하대. 예방적 금지 차원으로도 가능하대. 그러면은 15번에 1번 선지가 맞는 말이라는 게 또 여기서 제껴지죠. 이와 달리 예외적 승인은 그러면 얘는 뭐랑 다르다는 거야? 허가랑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세모 표시를 이미 몇 번 써버렸어요. 그래서 얘를 네모 표시하면서 읽겠습니다. 얘가 동그라미랑 대조되는 거야. 예외적 승인은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서 법적 지위를 확대해주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행위래. 그러면 억제적 금지도 누구 용어야? 됐어요. 법에 따라 요러요러한 경우가 그 예시고 따라서 예외적 승인의 경우 금지의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은 누가 져야 된다. 됐나요? 넘어가서 15번에 1번 선지. 맞는 말이라는 게 시작하자마자 확인이 됐고 넘어가서 네 번째 문단 볼게요. 한편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근데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었대요. 판례는 요러한 경우.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별표 치면서 읽을게. 판례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대.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은 누가 져야 된다? 행정청이 진다. 그러면 내가 방금 생각나는 거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신청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서는 입증 책임을 행정청이 진다는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면은 3문단의 내용과 4문단의 내용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죠.
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15번에 몇 번? 3번. 원칙적으로는 거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3번 선지 제껴놓고 정답은 2번 아니면 5번이겠네요. 마지막 문답. 또한 허가는 뭐랑이랑도 구분된대. 얘인 얘랑도 구분할 수 있대. 그러면 얘도 대조정리하라는 거 아니야? 세모, 네모 다 썼으니까 역세모 쓸까요? 얘랑도 구분할 수 있는데 형성적 행정행위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법률 효과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법적 권리나 능력 요런 거를 하는 경우를 얘기한대요. 특허는 이런 것처럼 본래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법률상의 힘을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하는 게 얘의 특징이래. 그래서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는 항상 신청을 필요 요건으로 한대요. 그래서 특허를 받은 자는 특허를 통해 얻은 법률상의 힘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데에는 뭘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누구 특징이에요? 역세모 특징이에요. 하지만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뿐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이 부분이 또 누구와의 차이점? 특허와의 차이점. 됐나요? 넘어가서 14번의 5번 선지. 형성적 행정행위가 역세모죠. 얘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새롭게 설정해주는 거. 시각화해놨지? 따라서 정답 몇 번 확인 사살? 1번 확인 사살. 넘어가서 15번 문제 2번 선지. 역세모와 달리 신청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 허가밖에 없다. 항상 신청을 해야 되는 거는 특허였죠. 자동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뭐가 이상하죠? 허가는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게 차이점의 포인트였지. 됐어요. 넘어가서 마지막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봤더니 가, 나, 다 사례가 3개고 1번이 가, 2, 3번이 나, 4, 5번이 다예요. 끊어서 볼게요. 가는 케이스를 읽어봤더니 문제가 될 게 있어, 없어? 문제가 될 게 없는 케이스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1번 선지에서 행정청이 가배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요 의무라는 키워드가 맞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제시문 4번째 문단 보면은 원칙적으로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면 문제가 없다면 행정청은 그대로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가볍게 맞는 말이지. 됐어. 넘어가서 2번. 나의 케이스를 봤더니 갑의 건축 허가 신청이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행정청은 갑이 신청한 토지의 자연유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뭐 중대한 공익. 우리 무슨 표시해놨어? 별표 표시해놨어. 그러면 낮의 시문은 몇 번째 문단이랑 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4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별표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겠지. 그러면 2번 선지랑 3번 선지는 답이 다 어디 있을 거다? 4번째 문단에 있을 거다. 2번 선지, 행정청은 예외적으로 가배 신청에 대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는지 확인. 뭐래요? 행정청이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00% 일치하네. 내려가서 2번 제끼고 3번 나에서의 가배 신청이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 요거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어요? 4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랬어? 행정청이 진다. 그러면은 뭐가 이상하죠? 갑이 아니라 행정청. 따라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 됐어요. 마지막 4번, 5번 확인할게요. 다 케이스를 봤더니 법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행정청은 갑이 신청한 게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갑만 봐준 거지. 이건 뭐예요? 예외적인 케이스 아니야? 우리 그거 뭐라고 표시해놨어? 네모 표시하지 않았어? 그 네모 표시가 몇 번째 문단에 있어요? 3번째 문단. 그러면 4번이랑 5번은 답이 다 어디 있을 거다? 3번째 문단에 있을 거다. 맞아요? 3번째 문단에서 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락해주는 거를 뭐라 그랬어? 억제적 금지라 그랬어. 그러면은 4번 선지에 요게 일치하는 키워드죠. 그쵸? 그럼 마지막 5번 선지. 가배 신청이 금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발휘한 경우. 그러면 3번째 문단이 재량권을 사용한 경우이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뭐라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랬어? 마지막에 행정청이
재량권을 인정받았다. 따라서 5번 선지까지 완벽하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됐나요? 이 문제도 사실상 정리해놓고 나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오케이. 넘어가서 진짜 마지막 문항만 문문문항만 빠르게 볼게요. 22번부터 26번 있는 대로 와볼래? 이번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그 지금 대치에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선생님이 과탐런 한 언니가 한 명 있다고 했잖아. 신기하게. 그 과탐런 한 언니가 이번에 95점 언매고 95점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이 문제 푸는데 몇 분 걸렸어요를 적어온 걸 보니까 다 안정적인데 콘크리트에서 17분을 썼다는 거야. 근데 비문학 한지문에서 17분을 쓰면 상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매나 다른 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잘 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확보가 된 것 같아.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어디서 시간을 많이 썼냐 보니까 갈래복합에서 8분을 썼다고 써놨더라고. 그래 내가 갈래복합 몇 분 잡았어요? 6분. 이게 가능해. 내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가나다 수필 껴있는 갈래복합 문제 풀 때 막 6분 30초 이렇게 줬었잖아. 근데 얘도 이번에 시간 줄이기가 참 좋았던 지문이었던 거는 가나 다작품이 다 처음 보는 작품인데 25번, 26번 보기에서 가나 다작품에 대한 줄거리를 100% 얘기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따로 파악할 게 없어.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읽는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또 하나 22번 문제가 가나다 표현상의 특징 공통점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가 가만 가지고 그냥 답이 쉽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따져볼 것도 없었다. 그리고 나 작품이 보면은 개 길어. 맞아? 근데 나 작품에서 내가 읽은 문장이 한 7문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고도 답이 다 나와. 나중에 자필 해설지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형광펜 표시해놨거든? 그 형광펜 표시한 게 너네가 읽었어야 되는 부분. 그럼 형광펜 표시 안 해놓은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었다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비교해서 보세요. 그리고 다작품도 거기에서 뭐를 긍정으로 뭐를 부정으로 봐야 될지 얘기를 다 해줬고 선생님이 수필에서 강조한 내용이 뭐밖에 없어. 수필은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주제를 보기에서 얘기해줬어. 그럼 나는 다작품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작품도 초반 부분, 볼드체 처리된 부분 읽고 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6분 안으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세트였고 출제 코드가 요거 3개밖에 없는데 3개가 다 나왔어요. 너네가 다 연습했던 거. 그래서 아주 무난하고 쉽게 풀었어야 되는 세트다. 얘는. 알겠죠? 같이 볼게요. 똑같이 풀게요. 먼저 문제를 봤더니 22번 위에 가나다, 23번 위에 가다, 24번 위에 가나다. 그리고 23, 24번이 동시에 푸는 유형이죠. 동그라미 쳐놓고 넘어가서 25번 위에 가나, 26번 위에 다. 그럼 우리는 세 지문 다 보기를 확보했어. 근데 25번이랑 26번의 선지를 보니까 제시문에 있는 시어를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작품을 보니까 그 시어들을 뭐 해놨어? 볼드체 처리해놨어. 그러면 사실상 25번, 26번도 동시에 풀 수 있는 유형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 동시에 풀고 마지막에 22번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됐어? 갈게요. 지금이 시험이야. 문제 파악했어. 발문 다 읽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가작품에 딸려있는 보기만 먼저 읽어야죠. 그죠? 가작품에 걸려있는 보기를 봤더니 말을 건네는 형식이 있을 거래. 근데 가작품은 화자랑 친구 2명이 나올 거래. 그럼 일단 등장인물이 몇 명이야? 화자까지 하면은 3명이죠. 나 그러면 얘를 A, 친구 2명을 B와 C로 둘게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현자감이 유발되고 이들의 상이한 가치관이 제시될 거래. 그럼 뭐 얘네 둘이 부딪힐지 얘네 둘이 부딪힐지는 모르겠어. 이때 반복되는 것의 거절에 구애받지 않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강조된대. 그러면 얘랑 부딪히겠구나. 그럼 우리는 당연히 화자편.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하면서 가야겠다라는 게 잡히죠. 됐어요? 갑니다. 가작품. 일수를 봤더니 번님네 친구 얘기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친구라고 봅시다. 남산에 가자. 좋은 기약 잊지 말아라. 이군술 점점 쉬고 지진화전 상해 가는. 얘는 뭐야? 시간 간다. 빨리 가자. 보채는 거잖아. 그래서 네가 안 갈 거면은 나 혼자라도 놀러 갈 거야 하는 거죠. 남산에 가자고 꼬시고 있죠. 그럼 방금 기억 읽었으니까 23번에 1번 선지 상대의
잘못을 질책하는 거는 아니죠. 빨리 가자고 보채는 거니까. 2번 빨리 가자고 보채는 거니까 행동을 유도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 그리고 5번 선지는 너무 개소리고. 됐어요? 그러면 정답은 벌써 몇 번이라고 나온다. 2번이라고 나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3번, 4번까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서 이수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흥동일까? 흥동 뜻이 뭐예요? 놀러 다니는 거. 근데 지금 누가 놀러 가자 그랬어? 화자가 놀러 가자 그랬어. 그럼 이 미친 사람은 누구겠어? 화자겠죠. 그럼 이 발화자는 누구겠어? 이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B겠죠. 친구겠죠.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이고 그러면 야 어제 또 놀고 와서 뭐를 또 놀재? 우리는 중시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볼 거야. 그랬더니 중시가 뭐예요? 시험, 공부하는 거. 그러면 지금 화자는 놀고 싶고 친구는 공부하고 싶은 거죠. 두 개가 대립하고 있는 거네. 넘어가서 25번의 1번 선지 남산에 가자는 말에 중시급제를 말하는 것에서 화자와 것의 상이한 가치가 100% 일치하죠. 1번 선지 제껴놓고 내려갑니다.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보자. 지금 놀자고 하는 무쇠가 누구야? 화자야. 그러면 지금 화자가 야 B 쟤 버려. 우리끼리 놀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청자가 누구로 넘어간 거야? 다음 친구로 넘어가는 거겠죠. 복권망이로 실컷 다니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얘 계속 뭐 하자 하고 있어? 놀자고 하고 있어. 돌아와 승유편지어 후세 유전하리라. 뜻이 뭐래요? 즐겁게 잘 놀았던 거. 그럼 얘도 당연히 놀자는 얘기. 됐어요? 넘어가서 A에 걸려있는 문제. A가 누구였죠? 공부하자고 하는 친구였어요. 1번 선지. 곡성에 가기 위해 좋은 기약을 외면한다. 곡성은 이미 어제 다녀온 데죠. 따라서 1번 선지 제끼고 내려가서 4번. 승유편을 짓겠다는 약속을 어긴다. 승유편은 우리끼리 C랑 갔다 와서 짓자고 한 거니까 B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됐어요. 두 개 제껴놓고 넘어가서 내려갑니다. 우리도 갈 힘 없다. 그럼 얘 누구야? C. 친구도 숨차고 오금 아파서 못 가겠대. 그래서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서 배 위에 아기들을 지켜 올리며 사랑해보려 하더라. 개 뜬금없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되죠? 골지체 처리가 없으니까. 넘어가서 25번의 2번 선지. 우리끼리 놀아보자 라고 제안했지만 우리도 갈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에서 대화가 있으니까 현장감이 유발되겠죠. 제껴놓고 넘어갑니다.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심미경 뜻이 뭐래요?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놀러 가자는 거죠. 이거를 남이 말한다고 내가 안 보겠냐. 평생에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마지막에 꿋꿋하게 A가 혼자라도 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서 25번의 5번 선지. 벗이 있든 없든 동그라미를 보러 가려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나타나죠. 그래서 5번 선지 앞에는 맞는 부분. 됐나요? 넘어가서 22번에 가만 가지고 제낄 수 있는 거 있나 봤더니 공간에 이동이 있니? 근데 내가 네모 표시를 한 거는 맞는데 야 가자 얘기만 했지 진짜 이동한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따라서 제끼고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지금 친구도 다리 아프고 오금이 저리라고 하는데 생동감 넘치는 대상이 있나요? 없어요. 내려가서 점층법 같은 거 없었고 두드러지는 대상 자체가 없었죠. 내려가서 서리적 표현. 고전시에서는 무조건 서리법 있다 그랬으니까 왠지 얘가 답일 것 같고. 5번 계절감이 드러나려면 시간적 배경에 계절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얘는 가만 가지고 다 제껴지니까 정답이 몇 번이라고 나온다? 4번이라고 나온다. 그러면은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한 1분 30초면은 충분하다. 내려가서 나에 걸려있는 보기를 볼게요. 화자가 고공에게 경계의 말을 전하며 태도의 변화를 요청한대. 그러나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고공. 그러면 고공은 착한 애야 나쁜 애야? 나쁜 애야. 그러면 얘한테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 자체가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변화라고 촉구하는 거겠죠. 오케이. 넘어가서 나 작품 봅니다. 집에 옷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들먹다의 뜻이 뭐예요? 못난 거. 그러면 대놓고 얘는 시작하자마자 세모지. 야 세모야 너 우리 집 비결을 아냐 모르냐? 그러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집 기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세모인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중요한 대상인 거네 지금. 맞아? 오케이.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며 이르리라. 너한테 이제 경계의 말을 하겠다는 거죠. 넘어와서 25번의 3번 선지. 들먹은 저 고공에게 이르는 것에서 화자가 경계의 말을 전하려고 하는 상황. 너무 맞는 말이죠. 넘어가서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가뜩에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대. 이 너희가 누구예요? 고공. 얘가 지금 일도 안 하고 시절도 사납고 가뜩에
시험 얘기 아니죠. 넘어가서 24번의 B만 봅시다. 얘는 세모인데 우리 집 기별보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준대. 근데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줄에서 우리 집 기별이 뭐였어요? 알아야 되는데 네가 몰랐던 거죠. 그럼 요 뒤에 있는 내용은 확인이 안 됐지만 B가 지금 나쁜 애니까 동그라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보다 다른 데 신경 쓴다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지 않아? 그럼 일단은 정답 몇 번으로 체크한다. 2번으로 체크한다. 내려와서 5번 선지를 보면은 얘가 일을 하지 않는 거는 맞는데 그게 먹을 게 없어서 안 하는 건지는 아직 몰라요. 맞아? 그러면 나는 일단 2번으로 체크해놓고 얘는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나 방금 여기 읽었는데 요 사이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읽어 안 읽어? 안 읽어. 바로 어디를 읽어?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분. 됐어. 죽조반 아침 저녁 더해서 먹였는데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지 일만 하려고 한대. 그러면 지금 죽조반 아침 저녁을 더해서 먹인 사람이 누구예요? 화자가. 누구한테? 고공한테. 고공한테 밥을 더 줬는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지 일만 하려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됐어? 넘어가서 25번의 4번 선지. 죽조반 아침 저녁 더 하는 것에서 이랬어. 아침 저녁을 더 해준 건 누구야? 화자야. 근데 뒤에서 뭐래요?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고공이래.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럼 얘는 그냥 주체 바꿔놓은 거 아니야? 따라서 4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정답 4번으로 찍고 밑에 있는 것까지 볼게요.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러면 4번이 맞는 말이고 5번 선지가 애달파 하는 것에서 화자의 비판적 인식 100% 일치하죠. 따라서 5번 선지 맞는 말이니까 답 하나 남겼으면 됩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24번에 마지막 5번 선지를 다시 봤더니 얘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더 해 먹였는데도 일을 안 하는 거죠. 따라서 5번 선지 제끼고 마지막으로 뭐만 남아요? 수필. 다의 수필. 수필 읽기 전에 당연히 보기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겠죠. 다작품은 작가로 보이는 사람이랑 대립하는 존재랑 둘이 나올 건데 얘가 결국 얘한테 패배하는 내용이 나올 거래. 근데 교활한 미물로 여겨졌던 거미가 인간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거미에 대한 당대의 통념을 비롯한 인간의 편협한 사고를 비판할 거래. 그럼 여기서는 인간이 착하게 나온다는 거야? 나쁘게 나온다는 거야? 나쁘게 나온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은 누가 착한 애로 나오겠어? 거미가 착한 애로 나오겠죠. 됐나요? 거미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를 우의적으로 비판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경고한대. 그럼 이 작품은 결국 거미가 신중하게 행동해라 라는 교훈을 주는 게 줄거리의 전부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 사실 다작품을 엄청 대충 읽어도 될 것 같아. 이미 주제 파악이 끝났으니까. 됐어? 다작품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자가 저녁에 서늘함을 맞아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얘 지금 사람이야? 거미야? 사람이야. 얘 착한 애야? 나쁜 애야? 나쁜 애야. 근데 얘가 거미를 발견했어. 그러면서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겼대. 이게 보기에서 얘기한 뭐죠? 당대 사회적 통념인 거지. 얘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근데 거미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 줄을 짜서 내 배를 도모하려 하거늘 내가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해치냐? 라고 물어본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먼저 봤더니 26번의 1번 선지. 거미가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긴 것은 거미에 대한 당대의 통념. 너무 맞는 말이죠. 제끼고 넘어가서 C 봤으니까 24번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신의 지팡이를 더럽힌 거미줄을 걷어내려 한다. 그냥 시비 건 거지 내 지팡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짜증낸 게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확인 사살? 2번 확인 사살. 넘어가서 다시 본문을 봤더니 이자가 성내면서 얘기합니다. 덫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벌레들의 적이다. 그럼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거미한테 너 왜 거미줄 쳐서 왜 괜히 다른 동물들을 죽여?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23번에 상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반감 개뜬금없고 상대의 모습이 변화하리라는 믿음 개뜬금없죠. 그럼 얘도 여기서 2번 확인 사살. 됐어요? 그랬더니 내려가서 길게 거미가 반박하고 있어. 근데 여기를 봤더니 어부, 우인, 복희씨의 그물이 딱 3개에만 볼세 처리가 되어 있어. 근데 눈으로 듬성듬성만 읽어봐도 얘네 3개의 구조가 엄청 똑같은 거야.
어부가 설치한 그물이 뭐뭐겠냐? 우이가 놓은 그물이 뭐뭐겠냐? 뭐뭐겠냐? 너는 복희 씨의 그물을 시비하지 아니하면서 뭐뭐 하겠냐?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요 세 개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자세히 읽어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뭔가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슷한 세 가지의 예시를 나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꼼꼼히 천천히 읽는 거야? 아니야? 아닌 거지. 그냥 이 예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주워 먹으면 됐죠. 그게 어디 나오겠어? 뒤에 나오겠지. 뒤에서 뭐래?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 그럼 얘는 뭐겠어? 복희 씨의 그물이나 우인이 놓은 그물이나 어부가 설치한 그물이나 내가 놓은 거미줄이나 다 똑같다.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쁘다. 다 나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됐어요? 넘어가서 26번의 2번 선지. 어부와 우인이 그물을 놓은 것은 거미가 우의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죠. 왜냐면 얘네가 지금 누구랑 동일한 대상이니까. 거미랑 동일한 대상이니까 얘나 나나 거미나 다 나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어?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리고 3번 선지를 보면요. 복희 씨의 그물과 자신의 그물이 다르겠냐? 똑같다 라고 거미가 말한 것은 인간의 편협한 사고, 누구? 이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한 예시로 든 거죠. 따라서 3번 선지가 맞는 말. 됐어? 그러고 나면은 남은 게 4번 선지, 5번 선지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 물어보는 게 후반부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뚱뚱한 부분은 읽을 필요가 없지. 나 이미 줄거리 파악이 끝났으니까 거기를 날렸어야 돼, 과감하게.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딱 볼드체 처리된 것만 봤더니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라는 게 뭐야? 보기에서 스포했던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 아니야? 누구 대사야? 거미의 대사야. 그럼 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그랬더니 이자가 이 말을 듣고 쪽팔려서 도망갔대요. 됐어? 나머지 26번에 4번 거미가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라고 한 것은 작가의 생각이 작가로 보이는 이가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존재로부터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거죠. 당연히 맞는 말이고, 마지막 5번 이 말을 듣고 달아난 거는 패배한 거. 너무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 몇 번 확인사살? 2번 확인사살. 됐나요? 이거 혼자 머리로 판단하는데 6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오버돼서 시간 쓰인 거면은 선생님이 짚어준 부분 말고 다른 데서 시간 지체하지는 않았는지, 선지 판단할 때 쉬운 내용 가지고 너무 오래 고민한 거는 아닌지 비교해서 보세요.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현대시는요, 올해 3월 모의고사 너네 현대시 문제 다 틀렸잖아. 33번 문제. 그게 틀린 이유가 하나거든. 시가 뭔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맞지? 근데 이번에 나온 현대시가 두 작품이 다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 근데 선생님이 3월 모의고사 해설할 때 뭐라 그랬어? 33번 문제 풀 때 시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비문학처럼 접근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어야 됩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30번이고요. 얘가 최고답률 2위야. 콘크리트랑 투탑으로 많이 틀린 문제인데 내가 보기에도 아, 이거는 애들이 어려웠겠다, 잘 못 찾았겠다 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췄으면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얘도 마찬가지로 출제 코드 3가지 다 나왔고요. 시간은 내가 현대시를 보통 1분 30초에서 2분 30초 주잖아. 일부분만 읽을 거니까. 근데 빡치는 게 얘 제시문에 볼트체 처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해야 될까? 다 읽어야 돼. 그래서 시간을 4분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면 시는 선지가 어려워봤자 비문학처럼 이렇게 전체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딱 그 물어보는 시어 앞뒤만 읽어보면 돼서 어려운 선지가 나와도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5분, 6분 썼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바다. 오케이? 그리고 시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비문학 코드로 출제될 거를 아니까 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듬성듬성 읽고 넘어갔어야 돼요. 선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거니까. 선지 읽고 시 다시 자세히 볼 건데 왜 처음에 1회독 할 때 꼼꼼히 보냐고. 대충 넘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문학 코드로 낸다는 것 자체가 주술관계나 문맥이나 서두관계나 주체객체 바꿔놓는 거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를 조심했었어야 돼. 다행인 거는 30번에서 좀 뭉뚱그려서 주긴 했는데 힌트를 주긴 했어요. 얘 당연히 읽고 들어갔어야겠죠. 가와 나는 대립관계가 있을 거래.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말래.
내가 긍정 부정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했는데 그렇게 보지 말래. 그럼 다른 걸로 문제를 내겠다는 거죠. 그 대신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파악하래요.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있을 거긴 해. 나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할 거야. 근데 여기서 이 동그라미랑 세모 중에 어느 하나가 나쁜 애가 아니라 동그라미랑 세모가 결국은 연결되는 관계로 읽으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난 동그라미 세모 기호를 쓸 거긴 한데 세모가 나쁜 애는 아니야. 둘이 연결되어 있어. 됐나요? 갑니다. 가의 1년을 먼저 봤더니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필요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필요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서름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긍지. 오늘은 필경 긍지의 날인가 보다. 뭔 말인지 몰라도 긍지가 좋은 말 같아? 나쁜 말 같아? 좋은 말 같지 않아? 그러면 얘는 일단 요 정도를 처리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됐어요? 1년 읽었으니까 28번에 1, 2번 선지 판단할 수 있겠죠? 1번. 나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는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아까 뭐라 그랬어? 영원이라는 말 있지 않았어?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2번. 나는 긍지를 서름과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인식하면서 오늘이 긍지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맞는 말이지. 얘는 딱히 내가 판단할 게 없어요. 넘어가서 2형 볼까?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갑자기 뭔 소리야? 약간 조현병 있는 느낌이죠? 갑자기 의식의 흐름? 피로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점은 뭐래? 긍지래. 그리고 파도처럼 요동하여 소리가 없고 비처럼 퍼부어졌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야? 긍지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지. 긍지랑 똑같은 말이니까. 됐어? 넘어가서 28번에 3번. 나는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 봐봐. 번개 같은 환상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 근데 뒤에 무슨 말이 붙어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럼 뒤에 내용은 뭐겠어? 필요하다 하더라도 뒤에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지. 하더라도 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3번 선지 맞는 말 틀린 말. 문맥에 의해서 맞는 말. 됐어요? 내려가서 4번. 이연에서 나는 소리가 없고 젖지 않은 거가 긍정이었어 부정이었어? 긍정이었지. 긍지랑 동의어였으니까. 근데 얘가 뭐래요?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 그럼 그건 부정이라는 거 아니야? 일치 불일치. 불일치.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마지막.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할 때 나의 몸은 항상 한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성장했대요. 꽃이 긍정 같아 부정 같아? 긍정 같아.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앞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그럼 얘 뭐야 지금? 거기에서 얘기한 순환이죠.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는 날인가 보다. 됐나요? 넘어가서 마지막 29번에 방금 A가 뭐였어요? 꽃이었어요. 긍정적인 선지만 골라내야 돼. 1번 선지를 봤더니 한치만큼 변화했다는 점에서 화자가 갖고 있던 조급함 관련 있어? 급한 모습은 전혀 안 보이지 않아요? 제껴요. 내려가서 3번 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에 대한 지향 맞는 말 아니야? 킵해놔요. 내려가서 4번 오늘의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를 낙관하게 하는. 얘도 가능하지 않아? 내려가서 5번 나의 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만남 개 뜬금없죠. 그럼 얘는 그냥 눈치로 정답이 뭐만 남는다? 2, 3, 4만 남는다. 됐어? 넘어가서 가작품의 28번 마지막 선지. 나는 피로와 긍지도 다 내가 만든 거라고 시작하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정답 4번 확인 사살. 27번의 표현상의 특징을 봤더니 가작품은 결국 다 키워드가 긍정의 키워드였어. 맞지? 부정적인 거를 읽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기에서. 근데 1번 선지에서 회의감,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벌써 틀린 말이죠. 2번 선지의 애상적 분위기, 애상적이다의 동의어가 뭐라 그랬어? 슬픈 거. 그럼 얘도 부정적인 거.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한 구조는 계속 비슷하게 읽혔던 문장이 있는 것 같아요. 4번 음성상징어를 활용해 대상이 지닌 역동성? 얘 막 통통 튀는 작품이야? 눈에 안 그려지잖아. 완전 추상적이잖아. 이런 거 없겠죠 당연히.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지 말라며.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요즘 표현상의 특징 문제 보면은 그냥 읽으면서 줄거리만 파악하려고 해도 표현법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어요. 넘어가서 30번에 가에 걸려있는 선지만 봅시다. 1번. 모든 서름이 합쳐지는 것이 긍지의 날이라는 것은 서름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보기에서 했던 내용이죠. 얘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내려가서 2번. 긍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것도 다 가능한 선지죠. 시각화 일치하죠. 됐어요. 넘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 나 해야 돼. 나가 중요해. 얘는 나는 뭐라 그랬냐면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있대. 그럼 얘는 고립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 볼 수 있어 없어? 없겠죠. 고립되어 있으니까. 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 공통점으로 인해서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대. 그럼 나는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면 물결 표시할게요. 됐어요? 나 작품 봅니다. 한 섬의 보채는 아픔이 다른 섬의 보채는 아픔에게로 간대. 그럼 얘네 무슨 공통점이 있어? 아픔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그럼 그 공통점으로 B한테 같다라고 했으니까 연결까지 찾을 수 있어. 맞아? 내려가서 2연. 한 섬의 아픔이 어둠이라면 다른 섬의 아픔은 빛. 어둠과 빛은 보이지 않아서 서로 어제는 가장 어여쁜 꿈이라는 집을 지었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여쁘다고 하니까 꿈은 긍정 같아요. 됐어요? 내려가서 3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됐어? 얘 그냥 날려도 돼요. 넘어가서 한 섬이 흘리는 눈물이 다른 섬이 흘리는 눈물에게로 간대. 무슨 공통점? 눈물이라는 공통점. 한 섬의 눈물이 불이라면 다른 섬의 눈물은 재래. 그리고 불과 재가 뭐 했어요? 만났어요. 근데 불도 뭐예요? 눈물. 재도 뭐예요? 눈물. 그럼 지금 불과 재는 눈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네. 그 공통점을 가지고 뭐 했어? 만났어. 그럼 얘도 무슨 표시해야 돼? 물결 표시해야 돼. 맞지? 보이지 않게 빛나며 어제는 가장 따스한 한바다의 하늘을 꿰매고 있었대. 근데 고립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꿰맸다고 하니까 얘는 뭔가 화해한 느낌이 들죠. 됐어? 넘어가서 B부터 봅시다. 29번에 2번. 따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다 이랬어. 화해라고 하니까 갈등을 해결한다라는 말이랑은 잘 어울려요. 근데 뭐야 조사가? 그러면 하늘은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야 아니면 갈등이 해결된 객체야? 객체야. 따라서 얘는 뭐가 이상하다? 됐나요? 내려가서 3번. 꿰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합에 대한 지향.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내려가서 4번. 어제의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 성찰이랑은 지금 너무 관련 없지 않니? 됐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봅니다. 30번에 3번 선지. 나의 두 섬이 꿈이라는 집을 지은 것은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의 상황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면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꿈을 지은 거냐? 얘를 확인하면 되죠. 얘는 뭐예요? 인용한 위치 확인하러 가는 거 아니야? 해당 부분을 다시 봤더니 꿈이라는 집을 지은 부분이 여기 있어. 근데 얘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 아니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뭐야? A와 B가 고립되어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3번 선지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됐어요? 내려가서 4번 봅니다. 한 섬의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는 거. 얘 뭐였죠? 공통점 아니었어? 공통점 아니었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됐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5번이 왜 틀린지 볼게요. 불과 재가 빛나는 것은 대립적인 면을 지닌 두 섬을 연결되게 만든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이랬어. 그럼 5번 선지가 맞으려면 빛나는 게 공통점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다로 읽어야 되는 거죠. 맞지? 5번 선지가 맞으려면. 근데 본문을 확인하러 가니까 마지막에 뭐래요? 불과 재가 만나서에다가 무슨 표시해놨어? 그 다음에 뭐 했어? 빛났어. 그러면 선후 관계가 뭐가 먼저야? 만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빛나는 거야. 근데 5번 선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빛나는 것 자체가 공통점인 것처럼 얘기해놨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를 꼬아놓은 거예요? 선후 관계를 꼬아놓은 거지.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됐나요? 됐나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워할 만한 선지는 3번이랑 5번. 나머지는 쉽게 제꼈어야 됩니다. 오케이. 요것도 사실 듬성듬성 읽을 것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푸는
4분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필을 글씨 나눠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오답해서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갈게요.